한국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네. 그런데 한국이 그 중에서 적어도 임금과 고용 구조에서 본다면 조금 더 심각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은 예, 다른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도 다 나타나는 현상이고, 단 하나의 차이는 이미 자본 축적이 많이 되어 있고 오랜 자본 축적의 역사를 가진 미국과 유럽의 어떤 구조적인 것과 한국의 구조적인 건 상당히 다르고요. 또 하나는 이 산업 구조가 달라서 다른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거의 미국하고 같이 저임금 비율이 높잖아요. 근데 미국은 제조업 공동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조업이 해외로 떠나서 그 자리를 서비스업이 메꿔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제조업이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늘었습니다. 아마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칠레와 우리나라만이 제조업이 전체 GDP 생산 구조에서 줄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제조업이 떠나서 뭐 그렇다라고 설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산업 구조나 이런 그 자산 소득 구조에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불평등의 구조가 심해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 또 그 중에서도 한국이 조금 더 심한 나라에 속하는. 예를 들면 가장 평등한 나라로 알려진 스웨덴 같은 경우도 불평등이 좀 심해지긴 했는데, 이제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상위 10%와 하위 10%의 비율이 2배, 우리는 한 5배 가까이 되잖아요. 2배에서 2.3배로 늘어난 거니까 나빠지긴 나빠졌지만 우리의 상황과는 다른 거죠. 그건 한 학기 내내 강의해도 답을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고유로 해야 될 영역이 있고 시장에 맡겨야 될 영역이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 경계가 분명치는 않겠지만은 한국은 그게 뒤죽박죽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 민영화, 이게 뭔 소린가 저는 그랬습니다. 한국이 언제 의료가 공영화인 적이 있었나? 한국의 의료는 다 처음부터 민영화였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갑자기. 그러니까 의료 뭐죠? 민영화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영리화죠. 근데 국가가 의료를 책임진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또 하나, 교육 중에서 가장 출발이고 중요한 이 어린이집, 유아원, 유치원을 완전히 시장에 맡겨버렸어요. 국립유치원, 국립유아원, 공립 거의 없습니다. 그래 놓고 무슨 시장과 정부 논쟁을 하나. 정부가 아예 포기를 했는데, 그러면 공기업 민영화 갖고 막 논쟁을 저는 일부 진보에서 하는 거 보고도 의아해한 게, 아니 가장 소중한 애들 가는 건 다 유치원 원장들한테 맡겨놓고 공기업 도대체 민영화한 게 뭐가 있나? 실제 따져보면 뭐가 있죠? 포스코, 뭐 KT, KTNG, 크게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왜 담배 회사를 정부가 해야죠? 저는 오히려 민영화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통신회사를 국가가 꼭 해야 되나요? 저는 당연히 민영화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민영화를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될 부분은 다 민영화되어 있고, 교육 부분도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그 논쟁을 하기가 항상 굉장히 어려운 게 이미 처음부터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 대학에 있으니까 등록금 반값 등록금 하자.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왜 짜장면값 반값 하자는 소리를 안 하지? 그 무슨 이야기냐면 부담 능력으로 반값을 하자는 것이지, 대학 교육을 논해서 이것이 공교육이 돼야 된다, 아니다라 가지고 반값을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저희 학생들도 와서 재단이 학교가 뭐 우리 등록금을 막 함부로 쓰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냐? 그럼 등록금이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에 저희 고대 경우가 한 60% 됩니다. 사립장에게. 40%는 어디서 났죠? 국가 보조는 4%입니다. 고려대학교 예산이. 4%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요. 야, 독일이 등록금이 없는데 그러면 독일 교수들은 자원봉사 하나 보지? 독일 교수들 우리보다 많이 받다요. 그 이야기 뭐냐면 대학 교육을 공교육화했기 때문에 등록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대학 교육을 공교육화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무 논쟁 없이 등록금 반값하자.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이 너무 여러 분야에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부는 전체가 보다 함께 잘 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거고요.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개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부당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도 개입할 수 있는 거고, 정부의 개입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도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당연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구분해가지고 정부가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거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등록금을 안 냅니다. 대학에. 그럼 누가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 없는 논쟁이 이루어지니까 뒤죽박죽이 된 거죠. 사실 저는 이 반값 등록금을 절대 찬성하는데 지금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찬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개인한테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돈을 학교에다 줍니다. 그러면 모든 대학이 공립화됩니다.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등록금 예산이 80%인 학교는 예산의 40%가 정부 예산이고요. 고대처럼 등록금이 전체 예산의 60%인 학교는 30%가 국고 예산이면은 전부 감사원 감사받고 이건 전부 다 준국립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교육 체계를 바꾸는 과정으로 이 등록금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개개인 호주머니 덜어주는 식으로 하면은 구조적이거나 체계적인 변화는 하나도 일으키지 못하면서 돈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보육보다 왜 대학 등록금에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은, 스카이 나온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면 1년 만에 연봉이 4년 낸 등록금을 다 갖고다 남는데 왜 취업이 안 되는 지방대학의 어떤 학교의 학생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반값 등록금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만 이해가 가능하냐? 대학의 공교육화냐 아니냐를 논의한 다음에는 그것이 평등하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학의 교육에 대한 기능적, 원천적 논의 없이 등록금 반값하자. 그것은 대표적으로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혼동한 한 사례도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금융자본주의란 말은 언론용 용어지 학술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럼 파이낸셜 캐피탈리즘. 근데 자본주의가 원래 금융자본주의예요. 무슨 뜻이냐면 어느 기업인지 성립되려면 자본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본은 세상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돈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 돈 아니면 남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 아니면 내 돈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업을 설립하시려면 설립하시는 분이 호주머니 돈 내거나 그걸로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은행 가서 빌리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그걸 주주한테 내 돈을 모으고 나머지를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자본주의 사회는 기업이라고 하는 경제활동의 가장 중심적 주체가 성립될 때 이미 금융으로 그 자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현물로 뭐 토지를 내거나 설비를 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투자자들이
이 경제를 좌우하는 이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 금융자본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명확한 게 내려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별로 그건 제가 뭐 그런지 모르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네. 네. 이걸로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대선 때 왜 안철수 후보를 선택했느냐, 왜 그분을 돕기로 했느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지개가 있는 줄 알고 쫓아다녔다. 이제 나이 들어서 무지개 없는 줄 안다. 그럼 바보 아니다. 그래도 나는 무지개를 쫓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집권을 하고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보는 이 변화에 참여를 하지 나는 정치를 하려고 참여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의 정말 절친이었고 제가 존경하는 방송통신대 김규현 교수님이 정말 말리셨어요. 제가 또 가슴이 아픈 게 독일에서 돌아오시기 직전에 그 쓰신 베를린 통신에 지난 일이니까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장하성이 너 거기 가서 그 철수랑 놀더니 꼴 좋다. 그리고 독일에서 떠나기 직전에 그 글을 써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오셔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제가 너무나 큰 동지를 잃었는데 정말 오래전에 권영길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여러 개 있는 청년들은 모르실 거지만 그때 민주노동당 초기입니다. 국민승리 20일로 시작해서 후보를 그분이 대통령 되느라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없죠. 본인도 안 믿죠. 그러나 새로운 가치를 우리 국민들한테 제시했기 때문에 연예인 비슷하게 인기 있었어요. 표는 안 줘도 권영길 그러면 와 했어요. 실제 표도 많이 줬어요. 상당한 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당 기반도 엄청 약했고 진보정당 기반이란 건 참 일천하던 때였는데 저 집사람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저는 고향이 광주입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좀 DJ를 한번 찍어주자. 안 된다는 거예요. 권영길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대안적으로 나온 사람이 안 되더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아직도 그 구호를 좋아하는데 일어나라 대한민국. 영어로 말하면 wake up Korea거든요. 야 한국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 정말 마음에 이제 사람이 좋은 뭐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다 좋게 보여서 그러겠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통진당이라고 하는 갔다가 다시 그거를 정리하고 정의당으로 와서 정의당이 그렇게 되길 저도 바라요.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엎질러진 물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하얀 백지에는 제가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근데 지우개로 지우고 닦았던 종이는 아무리 내가 강한 점을 하나 남기려고 해도 그렇게 강해지지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국회의원
출마라고 막 어떤 분이 막 권력 있는 분이 그래서 당연히 안 한다고 해놓고도 우쭐한 기분에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아들놈한테 야 오늘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딱 그랬더니 제 아들놈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잉크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깨끗해져?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존의 많은 정치권은 저는 잉크라고 한 거죠. 거기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맑은 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저는 몸부림을 쳐야 될 부분이 바로 어떤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이 당은 국민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불러들이는 새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백지 상태를 다시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뭐랄까요. 아주 비정치적인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을 뭐 특별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여기는 뿌리가 있으니까요. 누군가 좀 딱 백지를 내놓고 국민들이 거기에 착 그어진 하나의 획을 보면서 저게 완성된 그림이 안 돼도 정말 내 가슴에 파고든다. 좀 이렇게 좀 해주면 나도 거기 가서 같이 할 텐데. 철수가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는 아니온도 앞으로 기대를 하지만 그런 심정입니다. 우선 뭘 할 수 있을지에서 해서는 안 될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중동 가지 마세요. 아니 대신 왜 젊은이한테 중동을 가지 말라? 함부로 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업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창업을 정부가 막 또는 그 경제학자나 정당들이 이야기할 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힘드니까 네가 네 일자리 만들어라 마치 그렇게 들려요. 그렇죠. 예. 중동도 과거 70년대, 60년대 우리가 경제 성장할 때 중동 갈 때 노동자로 다 갔었습니다. 예. 지금의 중동의 노동자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사람들이 다 채우고 있습니다. 자, 젊은 친구들한테 왜 중소기업 안 가냐 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중소기업이면서 하청기업인데 가면은 평균이 2,300만 원이에요. 평균이. 아무리 근속연수가 중소기업은 짧다고 쳐도 그것을 초봉으로 봐도 평균이 아니라 초봉으로 봐도 대기업의 절반이에요. 근데 수년간 일한 사람의 평균입니다. 거기다 고용까지 불안해요. 저는 제 아들한테, 제 조카한테, 제 학생한테 거기 가라고 야 그래도 중소기업이라도 가서 해야지. 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서 좌절할 텐데.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때는 다음에 희망이 있을 때 이겨내는 건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2년이 3년이 지나도 5명에 1명이 정규직이 되는데 그럼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청년 실업 이야기를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을 안정시켜 주든지 아니면 임금으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든지 지금의 어려움이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그거 역시 임금 격차의 문제라고 봅니다. 첫째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은행 이야기 했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 제가 금융 전공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은행이 왜 저렇게 대졸자들이 많이 필요하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은행에 제가 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은행 가려고 그러지? 너 가면은 1년 만에 초봉이 4,500, 5,000이라며.
근데 너 10년 후에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알아. 5년 후에 뭐하고 있을 때도 알아. 어떻게 아세요? 은행 들어가서 첫 출근한 날 싹 뒤를 봐. 바로 뒤에 앉아있는 게 너의 5년 후고 그 다음 주에 앉는 게 너의 10년 후야.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안 벗어나. 저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구조를 똑같이 하면 많은 사람이 대학 안 가리라고.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나온 사람한테 더 주면 어떨까 싶어요. 스타팅으로는. 딱 4년의 차이만 돈다 해도 전 달라진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도 직종별 임금 체계의 동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 체계가 다르면 다른 임금 체계로. 근데 지금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노조 가입률이 10%도 안 되는,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보호받는, 보호막이라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열에 한 명인데 나머지 9명은 방치된 거죠. 임금으로도 안 되고 고용 안정은 안 되고. 그 구조 속에서 젊은 친구들한테 중소기업 가라. 야, 뭐 3D 업종이라도 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을 때의 이야기지. 그 자체가 다음에 더 나은 길로 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함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뭐 한마디로 무슨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모르겠습니다만 임금 구조를 바꾸면 저는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이미 이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 피크제 도입하기 때문에 그 논의 구조 속에서 젊은 층을 연계시키면 전 충분히 룸은 있다. 더구나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본의 36년 전, 미국의 50년 전, 60년 전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동 시간의 단축이 가져올 수 있는 일자리도 엄청 많다고 봅니다. 교수님, 잠깐 질문 좀 할게요. 청년 실업 문제를 얘기를 하실 때, 자, 우리가 60년대에 서도 광부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 60년대에 서도 광부로 가신 분들이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의 대학 졸업자들이에요. 그때 그 대학 졸업자들은 서도 광부를 갔는데 지금의 대학 졸업자들은 왜 하청을 그때 소득 광부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물론 버렸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임금 문제라니까요. 돈을 많이 주면 중동 아니라 달나라도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중동 가서 60, 70년대 노동자의 역할처럼 해갖고는 지금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 사람들이 그 임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 인센티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중동에서 제대로 준 임금을 주는 직종은 굳이 중동까지 안 가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성 망하면 한국 망해요. 그럼 그 말까지만 맞습니다. 삼성이 잘 되면 한국 잘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제가 책에서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던 부분. 재벌에 좋은 것이 국가에 좋은 거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성의 모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 책에 제가 좀 엉뚱하게 스스로 작가를 주장했다고 할까요? 소설을 하나 쓴 게 있어요. 한마을 이야기라고 하는 짧은 꽁트라고 하기엔 좀 꽁트라고 소설입니다.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왜 썼느냐면 아니 근데 재밌다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전문 작가한테도 보여줬더니 제법인데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 재벌 구조가 갖는 그러니까 삼성의 효율적인 게 대한민국의 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내 개인한테 좋은 것이 꼭 국가에 좋은 게 아닌가나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논리를 폈을 때 그러면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를 소설로 한번 엮어본 겁니다. 근데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하기 때문에 삼성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플레이어가 있고 어느 한쪽이 힘들면 다른 한쪽이 메꿔주는 이 균형 구조가 되어야지 삼성을 엄청 몸집을 키워놓고 얘 망하면 대한민국 망하니까 얘가 원하는 건 다 해줘야 돼. 지금 그 논리를 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미 뭐 꼭 이 기업 문제 아니래도 그 기득권 구조에서는 항상 그게 나오죠. 예를 들면 97년 우리가 외환위기 겪을 때 가장 유행했던 말이 뭡니까? 대마불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려 누구는 절대 안 망하느냐? 은행한테 돈을 많이 빌린 놈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망하면 은행이 망해버리니까 은행이 절대 그 회사는 안 망하게 신경을 쓰고 조금 빌려간 놈은 오히려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그 논리적 구조의 모순이 있는 거죠. 뭐 그걸 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그걸 구성의 모순이다 쭉 설명을 했고요. 싱가포르를 한때 한국이 굉장히 그 일종의 그 닮고 싶은 모델처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우리가 경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경제라는 건 정치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인데 싱가포르는 이 여러분도 이제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길에 가다가 껌을 씹어서 길에 뱉으면 벌칙이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태형을 받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그런데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정부가 다 지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집을 직접 사지 않고 정부에 신청을 하면 30년 소유하고 쓰고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아무나 대학을 못 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학 못 갈 놈을 가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와 정치를 안 가르쳤어요. 학교에 그 과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에서 뭐 어떤 식으로 경제를 운영했다 하는 것이 한국의 모델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부동산 땅이 워낙 작으니까 정부가 다 소유합니다. 그런데 땅을 다 정부가 소유한 나라가 또 있죠. 중국은 사유재산을 허용하지만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중국은 금융기관의 사유화를 또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국가마다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평면적으로 비교하거나 또는 한때 그 토니 블레어죠. 그 싱가포르 가서 제3의 길, 뭐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그 누구죠? 그 제3의 길 책도 한국에 이제 뭐 인기를 끌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제3의 길도 제3의 길이 아니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갑자기 제가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영국, 그 노동당의 책략가였던. 그래서 뭐 저는 제3의 길이고 뭐 이런 거보다도 한국의 구조에 맞는 우리의 그 논의 구조를 한국은 그런 점에서는 좀 출발은 달랐던 게요. 이 많은 유럽의 국가가 결국 계층 갈등을 겪었고 민중혁명을 겪었고 그러지만은 한국은 그게 없었어요. 계층 갈등도 없었고 계층 간의 이 충돌도 없었는데 놀라운 건 해방 이후에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소유는 유럽과 달리 완전히 혁파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혁명 안 하고 법으로 대주주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지주계급이라는 게 다 무너졌죠. 그런 점에서 또 이 토지 문제는 또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뭐 내가 돈 많이 버느니 어차피 뭐 임금은 안 올라갈 테니 재분배해서 복지나 받자 뭐 좋은 생각일 수 있죠.
그걸 이제 이 스웨덴 같이 북구에서 이 세컨 제너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복지를 시작할 때는 이 소외계층,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 또 이 뭐 스스로 자립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복지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계속 확대되니까 다음 세대부터는 내가 이 일을 안 해도 이건 당연히 받는 것으로 여기는 그걸 이제 이 경제학에서는 세컨 제너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득을 올리면 되죠 뭐. 왜 임금이 안 올라간다고? 일하면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분배를 하라는 게 경제는 17% 성장했는데 임금은 실질 임금은 3% 오르는 걸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일해서 내 임금이 내가 일한 만큼 그리고 국가 경제가 발전한 만큼 함께 오르는 것이 저는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근데 굳이 복지를 나는 통해서 얻겠다 그러면 그것도 뭐 탓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유럽이 당연히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더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건 원래 지향하는 사회 구조가 그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말하는 그 독립혁명이라는 건 사실은 영국의 지배로부터의 독립이지 계층 간의 그 갈등에 의한 혁명이 아니죠. 사실은 이제 남북 전쟁마저도 이 북부의 소위 말해서 이 인더스트리얼리스트하고 남쪽의 이 노예 노동을 이용한 이 둘 간의 갈등이지 미국 국민 전체의 어떤 계층 구조에 의한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럽은 어느 사회나 그 문제를 겪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삼인주의가 더 발달했고 또 보다 평등한 공동체 구조가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럽은 최근에 이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가장 불평등한 구조가 돼버렸어요, 남유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느 한 체제가 지속적으로 그 생명력을 갖기는 어려운가. 끊임없는 말하자면 현상에 대한 리액션에 의해서 자기 이 진화를 개혁을 해가야 되는데, 제가 책에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회복지 제도를 유럽에서 도입한 것을 보면은 진보 정권이 아니라 보수 정권이었다. 그러니까 그 체제가 위협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획기적인 사회 보장 제도랄지 연금 제도랄지 보험 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자꾸 도입을 해서 체제 유지를 해 나가는,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연금 제도 같은 건 최초로 도입한 건 독일이고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권이 한 거거든요. 그건 그 비스마르크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계급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들여온 거고요. 그 등등. 유럽이 훨씬 더 그렇죠.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제가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자영업자 문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지금 뭐 거의 한 30%, 28% 가까이가 자영업자고, 또 우리나라 굉장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데,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이 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소득보다 조금 낮습니다. 적어요. 한 풀타임 노동자, 정규직이 아니라요. 근데 분포를 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그 불평등이 좀 심해요. 다시 말하면 고소득자가 있고 고소득자 비율이 좀 돼요. 아주 많지는 않는데. 그리고 완전히 무노동, 그러니까 무임금 노동자가 또 많아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이렇게 변하지 않은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노동연구원마저도 그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걸로 보여주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 노동소득 분배가 줄어드는 것이 자영업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 소득을 정부는 제가 지금 숫자가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한 80% 정도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20%를 노동소득으로 봐요. 근로소득으로. 근데 그 근로소득 평균을 보면은 80만 원인가 그래요. 연. 아니야, 800만 원인가 그래요. 연. 그러니까 하면서 4,400에 20%죠.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얼마인가요? 한 7, 80만 원 된 거죠. 비슷한 똑같은 이야기네요. 근데 사실은 말이 사업소득이지 자기 임금 발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학자들이 그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노동소득 분배를 재계산을 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 구조가 결국은 그러니까 임금 노동 구조가 약하니까 자영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세대, 기성세대, 이 은퇴했거나 이런 분들은 이야기가 다른데 제가 아까 이제 왜 청년 세대 그 창업에 반대한다고 그랬냐면 젊은 세대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고 뭐 도전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그냥 일자리를 위해서 창업을 하는 식의 그런 지금 게 많고, 또 하나는 이 사회적 기업이 됐던 뭐 협동조합이 됐던 정부의 지원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나 또는 각 지자체가 이런 기준에 의하면은 얼만큼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 지원금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이 정의되고 협동조합이 정의되는 경우들이 많고, 젊은 층들이 그 지원금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왜곡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자영업자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많이 틀리진 않을 거예요. 연 평균으로 보면 평균 연소득이 한 4,500 내외일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그 대선 때 자영업자가는 지금 연 매출액 4,800만 원까지는 간이소득으로, 그러니까 간이세금 계산서로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부과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의 이제 또,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자영업자 중에 탈세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지하경제의 상당 부분이 자영업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거는 고소득 자영업자 이야기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요, 신고해봐야 어차피 세금을 낼 구조가 안 됩니다. 4,8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월 400만 원 매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과감하게 그러면 9,600만 원으로 2배로 넓히자. 왜냐하면 이거를 세금 혜택을 줄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망해서 실업자 되는 것보다 차라리 유지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한테는 비용이 덜 들 수도 있다. 무슨 제가 뭘 설명하려는지 간단히 이해는 되실 겁니다. 물론 그걸 무한정 높일 수는 없지만, 그러면 연 9,600만 원 해봐야 월 한 800만 원 정도 매출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야 그 중에서 순이익으로 예를 들어서 20%를 남긴다고 할 때, 800만 원에 20%는 뭐 얼마입니까? 200만 원 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자기 임금 소득 정도로 이렇게 봐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냥 뭐 종업원 임금 주고 뭐 임대료 내고 전기료 내고 원자재값 내면 20% 남기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자영업자에 대한 그런 정확한 구조가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에 대한 구조가 파악이 안 돼 있다. 다시 말하면 통계도 존재하지 않고 조사도 존재하지 않는 거나 비슷하게 이것도 역시 그런 게 있어서 대책을 쉽게 만들기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좀
제외되어 있는 문제 논의에서 그런 그 그룹이 돼 있죠. 무려 28%나 되는데도.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응답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장하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